옛날 인류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길을 찾기도 했지만 운명 또한 점쳤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 인간의 기륭화복 등을 풀어보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성술과 천문학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의례 서양이 주도했을 거라 짐작하기 쉽지만 역사적 사료를 보면 동양, 그 중에서도 고구려 조선은 천문학 분야에서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들의 이름과 움직임, 관측법 외에도 이를 정치에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헌데 별자리들의 움직임 중에서도 이들이 서로 나란히 늘어서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악의 징후로 여긴 것은 형혹수심이었습니다. 화성은 특유의 붉은 빛을 띠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화성을 보면 피로 얼룩진 전쟁이나 재앙을 떠올렸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마르스를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라 불렀는데 이는 전쟁의 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에 더해 화성의 두 위성에도 아레스의 두 아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연인으로도 유명한 아레스는 살상을 즐기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신으로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이나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헌데 화성처럼 붉은 별자리에 속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전갈자리 별들 가운데에서 붉게 빛나는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는 안티아레스, 즉 화성에 맞서는 라이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붉은 두 별의 만남은 서양 천문학에서나 마야 문명에서나 전쟁과 파멸의 전조로 읽었습니다. 한편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화성을 형옥성이라 불렀고 안타레스를 심성이라 했는데 심성은 바로 천자라 임금을 의미했습니다. 해서 형옥성이 심성에 근접하는 것을 형옥수심이라 해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이는 군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옥수심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원전 211년 진시황 때 있었습니다. 두 붉은 별이 가까이 만나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던 차,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점을 쳤습니다. 이동하라는 점괘가 나오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자신은 전국 순행에 나섰다가 결국 병을 얻어 숨졌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2016년에도 형옥수심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옥성이란 이름이 붉은 빛을 띠는 음사하남에 현혹시킨다는 느낌에서 붙여졌다고 하듯 화성이 전쟁이나 불길한 분위기만을 주는 별일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 지구인의 뿌리를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0여 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녀 간 갈등의 원인과 치유를 연구해온 존 그레이 박사가 1992년에 쓴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란 책을 보죠.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언어, 행동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른 것을 두고 그레이 박사는 남자는 화성인, 여자는 금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언어와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비유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비유에 불과했던 지구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쩌면 반 정도는 맞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붉은 행성이라 불리는 화성에서 시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최초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생겨났으며 운석에 실려 지구로 온 씨앗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시각의 학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움트는 데에는 화성이 최적이지만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지구가 더 나은 환경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성은 지구인에게 있어 우리가 잉태된 어머니의 자궁속 같은 태고의 고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끊임없는 화성 탐사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은 이 별에 대한 향수를 저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간직하고 있어서 아닐까 합니다. 아니, 먼 조상의 뿌리를 찾아내려는 효심의 발로가 아닐런지도요. 이유야 어쨌든 드디어 그 시도로 지난달 18일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에 안착했습니다. 1976년 착륙한 바이킹 1호 이후 아홉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후 4억 7,200만 킬로미터를 알아서 화성에 도달한 겁니다. 일명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는 구간을 통과하고 성공했습니다.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뒤 고도를 낮추어 지표면에 닿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공포의 7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난이도 때문에 아직 미국 외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퍼서비어런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구인의 아득한 먼 조상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는 더 감성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들은 그저 우주의 천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를 잘 모르던 옛사람들은 별의 운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나 운명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에서 오는 불안을 달래고 위로를 받으려는 유약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서입니다. 그 이유는 별학자 칼 세이건의 말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쓸쓸함을 느끼고 무엇을 그리워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별의 물질로 이루어진 별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던 말. 해서 같은 유전자 별로부터 위안을 얻고 생명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게 아닐런지요.